자, 안녕하십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책을 말한다를 진행하고 있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의 최명호입니다. 원래 라틴 아메리카의 책을 말한다 시리즈는 이렇게 인트로를 따로 녹음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트로를 따로 녹음하는 이유는 일단 제가 소개하지 못한 부분이 본 녹음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은 전적으로 제 실수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볼 라틴 아메리카를 말하는 책은 계명대학교 박윤주 선생님이 쓰신 현대 라틴 아메리카 사회의 이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책이고,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만나기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논문을 쓸, 그것이 학사가 됐던 석사가 됐던 박사가 됐던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논문 쓰기에 아주 좋은 가이드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가 실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라틴 아메리카 사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선보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글로벌 아젠다라고 얘기하는 불평등, 빈곤, 범죄, 여성, 가족 이런 문제들을 큰 축으로 해서 각각으로 풀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돼 있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사실은 본 내용에서 박윤주 선생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 따로 인트로를 따는 이유는 제가 이 얘기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책 전체에서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한 학자적 모습을 유지하고 있던 저자는 결론 부분에서 중심을 약간 잃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바뀝니다. 물론 어조라기보다는 문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이 본인과 연구 대상 지역 간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결합들, 그리고 그 책 말미까지 결론 부분까지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던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허락된다면 이 책을 보는 분들이 소리내서 읽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감정적 폭발 같은 것도 느꼈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 지역을 기반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주 보고 가까이 보고 또 멀리서도 보고 막 이러면 애정이라는 게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애정을 갖고 보면 객관적이기가 어렵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감추고 아닌 것처럼 하고 막 그러는데, 이 결론 부분에, 책의 말미에 결론이 챕터로 따로 있는데 그 부분에서 터져나오는 그 목소리는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틴 아메리카의 책을 말한다 세 번째, 현대 라틴 아메리카 사회의 이해, 계명대학교 박윤주 선생님과 나눈 대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주실 분은 현대 라틴 아메리카 사회의 이해를 쓰신 박윤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잠시 선생님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스페인어 중남미학과에서 중남미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박윤주입니다.
예, 네. 박수를 칠 뻔했습니다. 네. 자, 현대 라틴 아메리카 사회의 이해 이 책은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가격 때문만은 아니고요. 예, 네.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 대상이 누굽니까? 이 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신 겁니까? 이 책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지난번부터 약간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역 학자로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나 이슈들이 이제 학계에서 연구도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도 되는데 사회학자로서 어떤 주제나 개념들이 이렇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게 서로 정확한 개념이나 그 이론 같은 것들이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 예를 들자면 이민 이슈다. 그러면 우리가 학계에서 그럼 이민이란 무슨 뜻이고 이민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사실 사회학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면 그 위에 경제학적인 뭐 토론이라든지 정치학적인 토론 이런 게 이렇게 쌓이면서 디스커션이 잘 될 것 같은데 그 개념을 정의하는 작업이 조금 제 생각에는 아쉬워서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학문이 발전하는데 뭔가 다 각자 자기 소리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놀라웠게도 예, 이 책의 첫 번째 이제 대상은 중남미 지역학을 하시는 분들,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예컨대 나 가족 연구해야지 그러면 이미 가족을 쭉 연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뒤늦게 가족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회학에서는 개념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사회학에서 가족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이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를 좀 공유하고 그 위에 선생님들이 얹으시면 어떨까 이런 조금 생각이 있었고요. 아마 사회학자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할 텐데 사회학자들이 잘하는 게 있다면 그런 거거든요. 사회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랑 기존에 있었던 이론들에 대한 정리 내지는 분석 이런 거 좀 공유하고 싶은 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컨셉을 잡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약간 욕심을 부렸던 건 우리 학생들이랑도 이 책으로 공부하고 싶다 하다 보니 책이 이 약간 교과서적인 그 구조인데 내용이 조금 어려워진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예, 선생님. 그러면은 1차적으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재밌게 본 이유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지금 또 사실 오늘 이렇게 준비했던 테마 중에 하나인데 가족이란 부분을 다루셨단 말이에요. 사실 이 책을 이렇게 보면 글로벌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불평등, 빈곤, 그다음에 여성의 문제, 범죄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문제가 그 라틴 아메리카의 가족 구성에 대해서 사실 접근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너무 큰 주제들 때문에 눈에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연구가 별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가 사실 정말 노다지 캐는 기분이거든요. 아니 언제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을 해요. 팬데믹 왔죠. 팬데믹 온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되죠. 전쟁 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만약에 대학원을 다니는 친구에게 소개를 한다. 야, 너 논문 아직도 못 썼냐? 이 책 샀마. 야, 논문 어떻게 쓰는지 알려줘? 야, 여기 있는 거 쭉 갖다 베끼고 여기에 팬데믹 상황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팬데믹 상황에서 당신들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가서 현사 쬐끔 한 다음에 그 결론 쓰면 끝이야. 아이고. 이걸 보면서 야, 이거는 네, 아이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각 주제별로 선생님 그 글로벌 아젠다를 놓고 그 너무 공교롭게도 주장에 가까운 표현들은 인용을 하시고 결론을 따로 빼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 빠른 놈들은 여기 다 페이지까지 또 있네. 음.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찾고, 물론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 사람에 관련된 거, 테마에 관련된 거 몇 명만 더 찾아봐라. 그럼 굉장히 풍성한 선행 연구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에 관련된 다른 테마들, 그러니까 팬데믹을 어떻게 견뎠냐, 아니면 뭐 이주나 이민의 문제에 어떻게 적응을 했냐, 이런 특수한 케이스 얹고 자기 결론 내면 논문 나옵니다. 그게 제 목표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업계의 룰을, 아니 이런 식으로 이걸 다 공개하면 어떻게 하냐. 네. 예.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서도 네. 이거는 좀, 자, 그러면 저기 어떤 분들은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책 쓸 때 참고도서 막 안 밝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개개인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책은 좀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책 두께하고 가격 보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냥 그 서적 시장 조사 개념으로 보면 이 책은 곧 절판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싸게 팔릴 겁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그 지역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역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넓은 테마를 다룰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요한 테마를 다 다루셨고,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테마는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본문 같은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이거 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네. 조금 아쉽기도 했거든요. 네. 이 실제로 이렇게 같이 좀 살아보고 좀 그러면 되게 이상한 거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숙을 할 때 우리 하숙집이 좀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좀 사는 집안이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점심 먹고 이렇게 테라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빠빠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그러고 한 명이 들어와. 또 좀 있다 아빠 그러고 들어와. 한 20몇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20몇 명의 애를 낳을 거면 그 임신과 그렇죠. 지금 출산 뭐 이것만 해도 한 3, 40년이 가는 건데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아들은 둘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대자, 그렇죠. 대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얘네들은 대부님 이렇게 안 부르고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구나 부터 시작해서 이 대자, 대녀, 대부, 뭐 대모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그렇죠. 이런 거를 옆에서 보게 되면 되게 놀랄 수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뭐 요즘 뭐 정치나 뭐 이런 걸 연상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험 봐서 뽑힌 애들 똑똑하죠. 언제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는 친구의 대자, 대녀 뭐 이런 애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확장된 가족으로 연결돼 있는 사람들, 똑똑하면 뭐 합니까? 배신만 하지. 믿을 수 있는 놈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관계 안에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결국 떠올리게 되는 건 아마 좀 영화를 보신 분들은 대부나 아니면은 나르코스나 뭐 이런 영화들을 떠올리게 되고, 사실 카톨릭을 기반으로 한 이 공동체 자체가 좀 비슷합니다. 맞아요. 네. 비슷한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족 문제를 다룬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기서 여러분은 일단 학사를 마치고 석사에 가신 분들이라면 이 주제는 선행 연구가 국내에는 별로 없다. 그리고 뭐 찾아보면 굉장히 그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자료들도 많고, 그래서 도전해 볼 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책의 특징이자 이 책의 구별점이자 이 책의 중심에는 그 신자유주의와 포스트 신자유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박윤주라는 학자가 볼 때는 라틴 아메리카의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신자유주의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가 어떤 사회의 도전이었고, 이것을 따라갈지 혹은 이것을 거스르려고 노력할지 아니면 전통적인 커뮤니티를 유지하려고 했는지라는 이런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현대 라틴 아메리카 사회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죠. 네. 라고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사회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동안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무슨 말만 하면 당신들은 신자유주의 탓이라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로 이제 신자유주의를 경제적인 시각에서 많이 접근한 글들이 주를 이루어서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뭐 민영화가 일어나고 시장이 자유화되고 하면서 실직이 많이 생기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글들은 상당히 많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조금이라도 일어난 케이스들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고통은 있었지만 라틴 아메리카에 좋은 점도 있지 않았냐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 주장들을 반박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에 글이 차고 넘치는데 사실은 정말로 신자유주의가 위험하다거나 혹은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될 지점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시장의 논리로 삶을 재구성하는 일련의 생각들이 좀 만연해지고 자연스러운 게 되는 상황?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군가가 실직을 당하거나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직을 당한 사람은 저 사람은 뭔가 경쟁에서 도태됐으니까 그럴만해 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사회가 되는 게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좀 공을 들여서 원래 신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주장했던 학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학생들도 이거 너무 막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막 밀턴 프리드만 하이에크 알아야 돼요 하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제가 설득하는 게 이들이 단순히 경제 정책을 바꾸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관을 바꾸라고 얘기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혹은 바꾸려고 시도했는지를 보는 게 지금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라틴 아메리카를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주제들이 다 있는데 그 주제에 어떻게 이런 경쟁의 논리, 시장의 논리, 자본의 논리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돼 갔는지 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라틴 아메리카가 저항했는지를 조금 담으려고 시도를 했고요.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 혹은 극복하는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이런 사회 현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좀 호기심은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서 그러니까 그 80년대 초반 대처와 레이건에서 시작하는 것은 그 이전의 이야기들은 아마 수업에서 이게 이렇게 보면 왜 이거밖에 없지? 라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약에 수업용으로 쓰는 교재라면 이거 다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참고서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항상 얘기되는 게 뭐 대공황이니 뭐 이런 위기들 막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관점으로 보면 우리 면역 체계하고 비슷하게 사회라는 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면역 체계가 나는 면역 체계가 이만큼 있어, 뭐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얘기를 안 합니다만 위기가 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려울 때, 뭐 친구들도 누군가 어려울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도와주느냐. 평소에는 맨날 떽떽거리고 욕만 하지만 어려울 때도 더 도와주는 친구가 있고 평소에는 정말 죽고 못 살 것처럼 하다가 정말 어려울 때는 누구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움직여 왔고 그런 원리들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뭐 좌우부터 시작해서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그 사회가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수성은 그런 경우에 드러나는데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의 모습들이 드러났다. 라는 점들 그리고 그것을
갑자기 또 웃으면 선행 연구로서 정말 적합하게 정리가 쭉 돼 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발췌를 해서 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순간 적어도 논문의 한 40%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 네. 제가 그래서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기도 하면서도 야 이게 인용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논문을 네. 쓸 거면 좋긴 한데 네. 그리고 학위 논문을 쓰는 친구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야 근데 이런 가이드북이 있어도 되는가. 아, 실제로 노골적으로 말씀은 네. 그러니까 책에는 말씀 안 하셨는데 네. 방금 인터뷰하는 중에서도 그 학생들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이드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을 철저하게 저희가 사서 한 10권씩 사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좀 밀봉해야 됩니다. 밀봉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면 책에 없는 내용을 좀 제가 여쭤보고 네. 싶어요. 네네. 이제 책이 나온 지 2019년이니까 몇 년 지났습니다. 그쵸. 그 이후에 팬데믹이 네. 있었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쟁 뭐 이런 네. 이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주목하시는 국가 그리고 주목하시는 테마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칠레를 전공했고 칠레의 사회 문제, 사회 운동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이제 확장해 나왔으니까 언제나 제 시선은 칠레를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칠레를 열심히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칠레에서 에스타이도 소시알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회개혁 요구 시위부터 예, 예. 시작해서 그 이후에 헌법, 그리고 개헌의 실패, 그리고 아마도 이번 12월에 다시 굉장히 그 보수적인 헌법 개정안이 나갔는데 아마 얘도 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면서 자, 요 전망은 네. 저희가 저 혼자 네. 전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최근에 나온 예, 까뎀이라고 예. 그 칠레 국민 그 여론조사 예. 결과 보면 한 65% 국민들이 찍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아하. 그게 이제 좁혀지고 있지 않아서요. 아마도 좀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된다면 제가 이 방송 굉장히 부끄러운 방송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백래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예. 굉장히 진보적이고 음. 개혁적인 아젠다를 세게 추진했던 사회에서 더 세게 돌아오는 굉장히 그 되돌이려는 저는 그죠. 딱히 보수적이라고 이름 지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뭐 리그레시브하다고 해서 갔던 만큼 돌아와야 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만큼 갔던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걸 뭐 아주 손쉽게 백래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요즘 제가 관심을 가는 주제입니다. 아무도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칠레에서 그런 조짐이 좀 있어서도 그렇고요. 다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약간 최근에 나온 데이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굉장히 최근에 그 여성 운동이 활발하고 여성의 그렇죠. 권익이 많이 보장된 국가였고 그런 사회였는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젠더 평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한국이 1등이고 2등이 아마 칠레고 4등 정도가 아르헨티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사회운동을 전공하니까 그 메커니즘이 너무 궁금하고 우리는 쫙 밀고 나가면 이제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쫙 땡기는 사회적인 다이나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향후 2024년에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뭐 학자나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좀 애매해지는데 칼플라인 이거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이 뭐 시장화에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그렇죠. 그다음에 그대로 있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덜하다고 해야 될까요? 한번 가면 네. 다시는 못 돌아오는. 우리나라 사회는 좀 변화가 그런가요, 우리나라 사회가?
또 이렇게 좀 예. 물어보시니까 예컨대 그런 것 뭐 같긴 한데 뭔가 대표적인 게 이제 젠더 아젠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이전 정부와 지금 정부만 비교할 게 아니라 그냥 쭉 뭐 예컨대 김대중 정부부터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다시 윤석열 정부 이렇게 좀 길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 확 좀 좋아졌다가 다시 땡기고 이런 운동들이 저는 한국 사회도 조금 이슈마다 좀 다르겠지만 환경도 좀 그렇고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앞으로 나가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의 동력이 있는 거죠. 근데 라틴 아메리카도 그래 왔던 것 같고 아르헨티나도 좀 그렇고 뭐 칠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동력들에 대한 연구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라틴 아메리카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저한테 동의해 주실 것 같긴 한데 라틴 아메리카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비교하면 또 더 재밌다고 얘기하면 좀 음. 미안한데 더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학을 많은 후학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네요. 예.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 40대, 50대 미혼 비정규직 여성. 아, 그렇군요.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건 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잘 모르겠네요. 네. 이거 제가 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너무 이쪽으로 얘기가 집중될 것 같은데 아무튼 다양한 케이스가 선생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냉전이 끝나고 막 음. 그 동독 서독 동독 서독 아시는 분들도 별로 없을 테지만 네. 막 장벽 무너지고 구소련 붕괴하고 그러고 나서 대학에는 어떤 패배주의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연구 혹은 관심을 줄이고 문화운동, 문화연구해야 된다는 붐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당극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노래도 많이 부르고 뭐 그다음에 사상가 중에서 뭐 알티세르나 그람시가 유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K-팝 뭐 K-무비가 유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시장의 법칙은 점점 더 세졌고 그리고 사회는 그런 식으로 계속 한쪽으로 발전해 왔고 그 다음에 그 뭐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극 체제도 만들어졌고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그런 변화들 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의 시선 라틴 아메리카 뭐 실수했다 라틴 아메리카 뭐 잘못됐다 뭐 이걸 얘기할 때 아니 수입 대체화 산업 정책을 하는 게 아둔했다, 뭐 바보 같았다, 미련했다 막 이렇게 평가하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요. 특히 어머. 유튜브에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뭐 최명호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라는 지역이 소위 말하는 이 유튜브라든지 SNS 공간에서 소비되는 방식이 굉장히 약간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잘 모르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극단적으로 말하고 아니면 정확한 지식이나 분석 없이 방송이 막 올라가고 조회수를 기록하고 하는 것들이 필터링도 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똑같은 이슈라 똑같은 실수를 예컨대 뭐 중국이나 일본 사회를 분석하는데 했다 하면 아마도 그렇게까지 그냥 견제 없이 넘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고 그분들이 이제 뭐 SNS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고 저 같아도 지금 이 방송도 거의 뭐 깜짝 놀라서 하는 정도로 안 하고 계신 터라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최명호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아쉽죠. 왜냐면은 사실은 제대로 공부를 하면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이 그렇게 간단하게 평가할 만큼 단순한 정책도 아니었고
그 정책을 만들어낸 그 일련의 라틴 아메리카의 노력들이 나름대로 주장하고 이뤄낸 성과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교한 분석에서를 한다면 그건 아둔했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정책인 거죠. 저는 제가 뭐 본격적으로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에 대해서 뭐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찌됐든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약간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가 같이 뭔가를 그 사회라는 게 약간 국경의 범위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 정체성이라고 너무 크게 잡아서 좀 문제겠지만 이 나라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통용되게 만드는 사회적인 현상의 기반이 되어주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으로 바뀌면서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바뀌면서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의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국가에 대한 반감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로 하여금 신자유주의의 환영하게 만들긴 했죠. 근데 동시에 신자유주의로 가면서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약간 하나로 묶어주던 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를 약간 테두리 같이 작동했던 공동체가 붕괴되는데 좀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가족 이야기 하셨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가족이 왜 그렇게 끈끈하고 왜 그렇게 확장하려고 노력하느냐를 또 달리 보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국가나 정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죠. 개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안전망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넓히자. 어떻게 넓힐까? 우리가 파밀리아라고 하자.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자. 그래서 서로 돕자. 이렇게까지 가고 아까 말씀하신 뭐 카르텔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 빈 공간을 너무나 어이없게도 범죄 조직이 그러니까요. 들어오는 약간 비극적인 상황인데 이게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 때는 잘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말로는 뭔가 멕시코면 멕시코 정부가 국민들한테 최소한 또르띠아는 줘야 된다. 뭐 전화가 없는 집한테는 그러면 공짜 무슨 공중전화라도 놔줘야 된다. 이런 담론이 있었던 시대고 신자유주의에서는 그런 담론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알아서 경쟁해야 되는 이렇게 바뀌면서 사회가 커다랗게 큰 변화에 당면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을 그냥 아둔하고 멍청해서 경제 정책을 망했어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유주의가 그저 경제 정책이 아니었듯이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도 그저 경제 정책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선 IMF 이전 이후하고도 좀 비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IMF 이전 이후와도 굉장히 유사한 사회적으로 보면 경제 정책은 굉장히 많이 다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세계관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이렇게 기준을 좀 잡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존엄과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 되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기능으로 환원하고 그렇죠. 네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이거고 이게 널 대표하는 거야. 사람을 하나의 기능으로 환원할 때 저는 이게 전체주의고 이게 파시즘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제가 정확히 그분의 주장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주장한 건
발전을 하는데 네. 개인이 자유가 확장 안 되고 사회 자유가 확장 안 되고 우리의 존엄이 확보가 안 되는 발전이 발전이니? 이렇게 저처럼 저 같은 톤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네, 이해해서 네. 예.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 인간을 기능으로 환원하면 그러니까 물건은 아닌데 기능 상품의 기능처럼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을 인간으로 안 보고 그러면 이게 전체주의 파시즘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강화된 신자유주의 혹은 경쟁 위주 사회는 그러니까 경쟁 위주가 우리가 총체적인 뭘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뭐는 잘하고 뭐는 못하고 뭐 이런 걸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막 이렇게 기능으로 환원하게 될 때 어디로 가게 될까? 끝까지 가면 사실 그 제 책에도 좀 나오는데 그 커츠 웨일랜드라는 분도 비슷한 주장을 하시는 거죠.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그 민주주의가 발전을 한다는 예. 주장을 밀턴 프리드만이나 하이에크가 하지만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파편화시키고 개인화시키고 이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구성해서 정치적 의견을 내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붕괴된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수가 있고 사실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권위주의적인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워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직능으로 생각한다 까지 뭐 제가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신자유주의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경쟁으로 재편되면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속성들이 많이 약화되고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회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버티고 있었던 사회인데 여기에 좀 더 치명적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게 이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우리 자꾸 하셨습니다만 대천우님 아, 네. 그 예언이 야 사회에 있는 줄 알았지? 있긴 뭘 있어 뭐 이런 네. 그 사회학자로서 굉장히 네. 좋아하지 않는 발언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레이건이나 대처가 굉장히 스트롱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부에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도 범죄 마약의 부분도 나옵니다만 또 그 당시 80년대에 크랙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코카인이 유행을 해요. 그렇죠. 네. 물론 음모론적으로 다 풀려는 건 아닙니다만 그 권위주의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좌우가 다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시장주의자도 실패하고 뭐 좌파도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뭘 찾는가 어떤 걸 찾는가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미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논문을 하나 구상할 때 60-70%의 선행 연구가 요 책에서 나오거든요. 그것도 여러 분야에서 그러면은 선생님 이렇게 쓰실 때 후속 연구들도 좀 예상을 해보셨을까요? 이 책을 기반으로 하면 이런 쪽으로 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뭐 가족이면 가족 중에서도 뭐 여성의 문제, 육아의 문제 뭐 이런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뭐 재분배 문제, 세금의 문제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책에서 다 다룬 테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다가가시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네. 아니 근데 굉장히 좋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이 책을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과분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꼼꼼하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10편 정도의 논문을 네. 굉장히 네.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그래서 논문이 나오면 저는 굉장히 기쁜 상황이고요. 제가 저는 일단은 약간 사명감에서 책임감에서 쓴 책이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개념과 시각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걸 신자유주의랑 연계된 베이스를 깔아놓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야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학회로서 같이 토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쓴 책이어서 이걸 뭐 한 챕터 한 챕터 다 내가 논문으로 내야지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읽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는 거죠. 어떤 분이 이 책을 읽고 아 내가 여성 예컨대 뭐 가족에 대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내가 연구 주제는 이건데 그러면 박은주가 쓴 그 책의 가족 챕터를 한번 읽어봐. 그래서 이걸 읽고 여기에 동의하시는 글이 나와도 되고 혹은 여기에 뭘 얹으셔도 되고 이런 용도로 이 책이 활용되는 것은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리서치 퀘스천을, 그러니까 연구 주제를 제공할 수 있는 책이면 뭐이 책의 목표는 거의 뭐 도달한 것 같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학자 개인으로서 욕심이 나는 책은 저도 예, 예. 제가 좋아하는 주제 하나를 잡고 그 책에 대한 예, 예. 글을 쓰는 거죠. 이 책은 사명감에서 쓴 책이고 제가 정말 학문적으로 쓰고 싶은 책은 라틴 아메리카 사회운동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것도 엄청난 작업이 됐겠지만 사실은 뭐 아주 뭐 역사책처럼 그렇게 막 이 책처럼 이렇게 넓은 책이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아마도 뭐 칠레라든가 꼬노수루 지역의 사회 운동들을 좀 소개하고 그 안에서 사회 운동의 다이나믹을 좀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책을 후속으로 쓰고 싶다. 그러니까 이 책의 후속은 아마 업데이트를 하는 거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조금 더 제 전공 분야로 좀 좁혀서 써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아, 지금 욕심만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이미 준비가 됐고 출판이 제가 기존에 계속해서 뭐 예컨대 아르헨티나의 낙태합법화 운동이라든가 칠레 환경운동, 뭐 칠레 원주민운동, 뭐 이번에 에스타이도 소셜 관련된 논문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논문들을 조금 더 많이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조만간이라는 좋은 책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제 신자유주의 끝났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이제 다른 체제가 온다. 근데 그것을 신자유주의를 정치로 보는 건지 아니면은 뭐 경제로 보는 건지 아니면은 선생님 처음에 시작할 때 책을 시작할 때 쓰신 것처럼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념이고 철학이다. 네. 이 철학이 과연 변하느냐? 네. 어느 부분은 변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그러니까 어느 국가는 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국가는 변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염려하는 마음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염려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네. 라틴 아메리카가 이거 점점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서 네. 선생님 보시기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네. 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정책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변동될지는 아무래도 경제학자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라틴 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를 연구하면서 흥미로웠던 거는 왜 그렇게 에스타이도 소시알이든 무슨 대규모 시위든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오는 슬로건 중에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는 슬로건이 많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고 사회의 연결망을 이렇게 파편화시키는 세계관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고립되고 파편화되고 사회의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보고 그렇죠, 그렇죠. 개인이 경쟁하는 것이 사회가 작동하는 것과 동의어처럼 사용되거든요. 근데 라틴 아메리카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관이나 사회관에 대해서는 라틴 아메리카는 계속 도전할 것 같고요. 그런 도전들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는 제가 지금 말해드리기가 어렵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도전들이 좀 성공해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관에 좀 균열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은 이 책의 업데이트는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책에서 멈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늘 출판사입니다. 하늘 출판사도 더 이상 찍어내지 마시길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조용히 전설 속에만 있는 유니콘처럼 그렇게 언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 농담을 다 빼고 만약에 학부생도 뭐 봐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특정 아젠다를 딱 갖고 학위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면 시간을 되게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을 당길 수 있습니다. 나 논문 못 쓰겠어 하시는 분들 어렵고 힘들 때 일어나서 이 책을 한번 손을 딱 들면 뭔가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분한 평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도 말고 출판 계획도 저희가 아무튼 오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책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